설 연휴 마지막 날 편하게 잘 쉬고 계십니까? 신통방통 윤태윤입니다. 자, 오늘 아침 서울 아침 체감 온도가 무려 영하 26도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전국이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다고 하는데 곳곳에 강풍이 부는 곳이 많고 또 호남과 제주에는 많은 눈까지 예상돼 있어서 귀경길 교통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정승 기자, 많이 춥죠? 네, 저는 서울 광화문 광장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곳의 기온은 영하 16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15도 넘게 그야말로 수은주가 뚝 떨어진 겁니다. 이 살을 내는 듯한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요. 서울의 아침 체감 온도는 영하 26도로 예상되는 등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이 예상됩니다. 밤부터 북서쪽에서 매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전국에는 어젯밤 9시부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황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인천이 영하 17도, 춘천이 영하 19도, 대전이 영하 14도, 광주와 부산도 영하 7도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제보다 20도가량 수은주가 급격히 떨어진 데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도 올겨울 최저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귀경길 교통안전에도 주의가 필요하겠는데요. 호남과 제주도에는 강풍에 폭설이 이어질 전망인데 모레까지 적설량은 제주 산지와 울릉도 독도에는 30에서 50cm, 전남권에는 5에서 20cm에 이를 전망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의 기온은 평년보다 10에서 15도가량 낮아 매우 춥겠는데요. 내일 오후부터는 차차 올라서 모레는 평년과 비슷할 걸로 기상청은 내다왔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TV조선 차정승입니다. 네, 차정승 기자 추운데 고생했습니다. 내일도 영하 18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오늘 내일이 가장 올 들어서 그리고 이번 겨울 들어서 춥다고 하니까 특히 내일은 이제 연휴가 끝나고 출근하는 아침이 될 텐데요. 따뜻하게 챙겨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설 연휴 기간 여야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는 뭐니 해도 이재명 대표와 나경원 전 의원이었을 겁니다. 나 전 의원은 연휴가 끝나면 당대표 출마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요. 특히 이재명 대표는 오는 28일 이번 주 토요일 검찰 출석을 예고한 상황입니다. 지난 10일 1차 소환 때와는 달리 변호인만 대동하고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 소식부터 짚어볼 텐데요. 영상 보겠습니다.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되겠으니까 28일 토요일에 출석하겠습니다. 의원들 이렇게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왜 그러면 당대표가 변호사만 대동하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의원분들께 일일이 다 전화를 주셨다고 했는데. 저도 받았어요. 설 연휴 잘 보내고 올해도 참 어려운 한 해가 되겠지만 하나된 마음으로 잘 가보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군요. 자, 이 대표 당 내부에서 터져나오는 분열의 씨앗을 단속하는 차원에서 연휴 전후로 내부 결속을 다지는 데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 박성준 의원의 대변의 목소리 들으셨겠지만 일일이 다 전화까지 했다고 하는군요. 화면 신문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야당 의원 전원에게 설 인사 전화를 돌렸다고 합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애써줘서 고맙다. 그리고 잇따른 검찰 소환에 내부 결속을 다지는 차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169명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원외 지역위원장들에게까지 전화를 다 돌렸다고 합니다. 자, 이 대표 전화를 받아 한 의원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고 내년 총선 때까지 계속 가겠다는 의지가 읽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로 친 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당 지도 체제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들이 많고요. 친 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 사건을 수사하는 것도 기소하는 여부도 상당히 천천히 하려는 게 아닌가. 그래서 내년 총선 전까지는 1심 판결 안 나오게 아주 천천히 움직이고 있다.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라고 설명했고, 다른 친명의 한 인사는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텐데 그 전에는 이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명분이 없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당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 복귀한 대변인 혹시 전화 받으셨습니까? 원외 위원장들에게도 전화했다고 하는데. 예, 그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출마하기 전에는 뭐 당연히 뭐 선거운동 차원에서도 전화했을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대선 패배 이후에도 전화를 한번 다 돌렸었고, 네. 그다음에 당 대표 출마를 하기 위해서도 또 전화를 돌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전체에게 다시 또 전화를 다 돌렸었는데, 이런 기류 좀 읽히셨어요? 원외 뭐 위원장. 그거라기보단 그동안 제가 이제 쭉 몇 차례 전화를 다 돌렸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이전 당 대표들한테는 못 봤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정치인으로서의 모습을 네. 보여주는 것이고, 낮은 자세로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면서 일하겠습니다라는 의지지 뭐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안 내려놓는다 이런 차원의 접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다르게 당 대표가 직접 의원과 지역위원장들하고 직접 그 뭐 설 인사 전화도 하고 그러면서 사실 그 내부에는 우리 단합돼서 지금 힘들지만 잘 이겨냅시다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겠지요. 네. 하지만 뭐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아니다 이런 차원의 접근은 좀 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복귀영 위원장께서는 이런 분위기, 당 대표직을 내려놓지는 않고 총선 때까지 계속 갈 것이라는 분위기는 잊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이런 걸 읽었다는 얘기도 그게 같은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복귀왕 위원장이 느끼는 게 있잖아요. 네. 느끼는 게 있는데 자 적어도 저 전화는 함께 잘해봅시다 이런 거잖아요. 잘해보자는 게 그럼 뭐 1월 달까지만 잘해봅시다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내년 총선까지 잘해보자는 얘기로 읽히는 게 당연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론 해오던 거라고는 하지만 네. 사실은 대선 패배 후에는 본인이 사실 가장 큰 책임이 있으니까 대선 패배에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당원들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대표직은 대표가 되려니까 이제 또 선거운동 차원에서 하고 다 맞는데 네. 올해는 지금 그 성남FC 관련한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를 받았죠. 그리고 지금 대장동 관련해서 지금 소환 요구를 받고 있잖아요. 네. 이런 상황에서 물론 설이라는 계기가 있었지만 자 앞으로도 계속 잘해봅시다라는 얘기는 지금 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해서 이제 본인 희망으로는 내년 총선 때까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임기가 내년 8월 말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잘해보자는 의미로 읽히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 점에서 저는 뭐 복귀왕 위원장이 느낌을 어떻게 받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하튼 최소한 같이 열심히 해보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거 언제까지 열심히 해보자는 걸까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설 연휴가 끝난 직후 이제 내일이죠. 내일 바로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 모임인 철험회와 점심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겠습니다. 강성 초선 의원들의 모임입니다. 철험회와 내일 이재명 대표가 오찬 모임을 갖기로 했다. 당내 현안과 민생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이재명 대표와 함께 민주당에서 생활하고 있는 철험에 소속 한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지층 결집의 한 일환이라고 봐야 되겠죠? 어떻게 보십니까? 정민경 의원께서는? 저는 지지층 결집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듣고 싶은 얘기, 힘 받으려고 만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철험에는 강성 지지,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인데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말을 계속 해줄 거 아니에요. 네. 뭐 당내 현안과 뭘 민생에 대해서 얘기하겠어요. 당장 검찰 출석에 대해서 내가 혼자 가겠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럼 혼자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철험회가 중심으로 해서 또 사람들을 동원해서 같이 가는 게 맞는 건지 뭐 이런 얘기를 다시 점검하고 그런 얘기들을 하겠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무슨 지지층 결집의 문제가 아니고 이재명 대표 마음을 좀 결집하는 그런 밥 모임이 아닐까,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안받고 위로받는 그렇죠. 그런 자리가 될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이신 거죠? 서재현 위원장은 어떻습니까? 당 대표의 역할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그 의원뿐만 아니라 당원들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요. 계속 주장했던 것들이 뭐 분리 대응이란 그 취지 자체가 개인의 어떤 사법적인 그런 문제도 있지만 당대표의 역할을 하라는 그게 가장 큰 메시지였거든요. 네. 그래서 설 계기가 아니고 설이면 당연히 의원들한테 당대표로서 전화도 하는 것이고 식사도 같이 하면서 민생이라든지 그리고 민생 투어 하면서 보면 시민들, 국민들께서 해주시는 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서로 의논해가면서 야당이지만 어떤 책임 있는 야당의 역할을 하고 당대표 역할을 하는 것이지 식사 자리를 하면서
뭐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사법적인 진행 상황이라든지 그런 논의하는 것 자체가 아마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얘기가 이제 내일 점심 식사 이후에 어떤 얘기들이 튀어나오겠죠. 그 얘기를 좀 지켜보면 과연 이들이 어떤 대화를 주고받았는지 저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휴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TV조선이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정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36.3%에 나왔고, 그리고 정당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는 정당하다라는 의견이 57.1%입니다. 20%포인트가 더 많습니다.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또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KBS가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에 대한 여론입니다. 정당한 범죄 수사다 47.7, 정치 보복 수사다 44.1입니다. 뭐 수치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오차범위 내에서 일단 47.7 대 44.1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장희찬 평론가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 측이나 민주당에서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여론조사마다 약간의 편차는 다릅니다만 지금 KBS 조사에서는 47, 그리고 TV조선 조사에서는 무려 57이나 이 수사가 정당하다고 나왔잖아요. 네. 이는 최근에 발표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나 국민의힘이 받고 있는 정당 지지율을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 국정 지지율의 긍정 평가를 보내는 정부의 지지층, 네. 또는 국민의힘 잘한다고 하는 국민의힘 당원이나 지지층이 아닌 분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나 국민의힘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거나 아직 입장을 유보하고 있는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는 중도층의 일부 이상마저도 적어도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이 할 만한 수사하는 것이다. 네. 정당한 수사하는 것이다라고 응답했기 때문에 40% 후반, 또 많게는 50% 후반까지의 이 정당하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단순히 이제 이게 진영 논리로 딱 갈라져서 네. 국민의힘 지지층이나 보수만 이 수사를 정당하다고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수의 이 캐스팅 보트 중도층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민주당에서 좀 심각하게 감안해야 되고요. 이런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일각에서 이상민 의원이나 이원욱 의원, 네. 조응천 의원 등이 말하는 당과 이재명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를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총선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저는 힘을 얻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 철험회를 만나는 것도 네. 사실상 이 철험회 분들이 민주당 당원들에게 인기는 많지만 국민들에게 인기 많다고 평가받기는 좀 힘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만나는 건 어찌되었건 당내에서 이 당과 이재명 대표를 분리시키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가야 한다라는 목소리를 조금 더 많이 내게 하기 위한 그런 어쩔 수 없는 포석으로 보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민주당 내에서도 깊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여론에 당 내에서는 계파 간의 갈라서기를 시도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이미 출범한 친문재인계 문정무 출신 고위 인사들로 구성된 사이제라는 포럼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31일에 이번에는 비이재명계 의원들이 모여서 민주당의 길이라는 모임을 발족하려고 합니다. 규모는 3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군요.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내 이런 상황에서 탁현민 전 비서관의 발언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화면 바꿔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바라보는 이 대표 바라보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 대표를 바라봤을 때 어떤 심정이겠느냐라고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탁현민 전 의전 비서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를 청와대로 모셔서 격려하고 본인이 매시던 넥타이까지 선물로 줬다. 그게 바로 대통령의 마음이다. 그리고 퇴임 후에는 2번 이상 양산에서 여러 깊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니까 자신이 직접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입장이나 심정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러저러한 보여줬던 행동이나 발언들을 봤을 때 결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이거나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는 않다라는 걸 애둘러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건 탁 전 비서관의 개인적인 생각이고 사실 심정이 어떨까 되게 궁금합니다. 사이제를 출범시킨 것도 그렇고 그리고
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문 전 대통령의 심정은 어떨까?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글쎄, 아마 저는 착잡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착잡할 것이다.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점점 커지고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사건과 관련한 언론 보도 내용 같은 걸 쭉 보면 이게 뭐가 문제다. 성남 FC 후원금 의혹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누구보다 전 잘 알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그다음에 뭐 대장동 사건과 관련한 뭐 배임죄 논란 뭐 이런 것들은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진영 논리로만 생각하지 않는 부분도 저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면 이게 결코 간단한 일이 아니다 하는 걸 저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직 내려놔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일종의 숙명처럼 엮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착잡하다. 이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가 버티기 힘든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땅한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은 뭐 본인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대통령이었잖아요. 그런 사람으로서 어쩔 수 없이 이재명 대표를 뭐 지지하지만 언행으로는 그러나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경 위원장님. 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을 걱정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마음이야 뭐 한결 같겠죠. 그러면서도 약간 다른 리더십을 뭐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뭐 사의제 네. 친문재인계 모임 이 부분은 고위직 인사들끼리 예, 모여서. 저도 그 대상입니다만 윤석열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에 대한 어떤 왜곡이나 혹은 뭐 잘못된 어떤 지우기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은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의 접근이고 이것을 뭐 당내 세력화로 연결시키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의 길이라고 해서 31일 날 새로 발족되는 네. 요 30여 명의 의원들로 조직된 모임 같은 경우에는 그간에 반성과 혁신이라는 모임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반성과 혁신의 시즌 2다. 반성을 하고 혁신을 모색하고자 했으면 그러면 이 혁신 속에서 나오는 민주당의 길은 무엇이냐. 그리고 적어도 금년도에는 정치개혁 과제를 중심에 두고 우리가 논의를 하자라는 것이지 이 또한 당내 어떤 세력 다툼으로 연결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반성과 혁신이 이름을 바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시기상 논란이 될 만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제 복귀양 위원장께서는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련해서 저희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들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를 했습니다. 그 공소장이 공개가 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57쪽짜리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144차례나 등장을 하고 이 대표가 김만배 씨의 지분 절반을 받는다는 것을 승인했다고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는 과거 국회에서 대장동의 설계는 본인이 직접 했다고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발언 듣겠습니다. 성남시 공영개발의 시스템을 유동규 전 경기관광공사 사장이 하셨다는 걸로 아는데 사실 이 설계는 제가 한 겁니다. 유동규 사장이 이제 실무자로 당시에 도시주택공사 이 담당 임원이었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설계해라. 나중에 혹시 또 먹튀할 수가 있으니까 먹튀 못하게 이렇게 해라. 유동규가 단순 실무자라면 설계자 역시 이번 대장동 게이트에 자유롭지 못할 것 같습니다. 대장동 설계자는 제가 맞습니다. 이거를 마치 민간 사업자 내부의 이익을 나누는 그 설계를 말하는 것처럼 호도하시고 싶으시겠지만 분명한 것은 제 설계의 내용은 성남시의 공공환수액 내용, 방법, 절차, 보장책 이런 거를 제가 설계했다는 겁니다. 내부 설계 내용은 저희한테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았을 테죠. 아까도 얘기한 데다 숨어 있지 않습니까? 자,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금 조선일보에 나와 있는 제목처럼 이재명, 김만배 지분 절반 받는 것
승인했다. 이 과정을 보면 검찰 공소장에는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2014년에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한테 얘기를 합니다. 절반 지분 주겠다. 그리고 이걸 들은 유동규 씨는 정진상 씨에게 보고를 하죠. 그리고 정진상 씨는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승인을 해줬다. 내용을 알고 나서 승인을 해준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이건 공소장도 아니고 괴문서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남욱 지분을 25% 그리고 정영학 지분을 16%로 하면 나의 지분, 김만배의 지분은 49% 정도가 되는데 이 절반 이상은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49% 갖는다고 해서 불만을 갖지 말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내용은 검찰 공소장에 적시가 되어 있고 유동규 씨 역시 이런 설명을 하는 자리에 참석해서 김만배 씨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는 거죠. 자, 쉽게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시장 측에 내 지분 절반 가량을 주기로 했다. 김만배 씨가 유동규 씨에게 얘기를 하고 유동규 씨는 정진상 씨에게 보고하고 이를 들은 이재명 시장이 승인을 해줬다. 이게 언제 벌어진 일이냐면 2014년에서 벌어졌고 2015년까지 이어졌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공소장은 검찰의 주장입니다. 기소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이 사람을 재판에 넘기겠습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따져봐야 될 부분은 충분히 있습니다만 검찰도 적당한 근거를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증거를 가지고 공소장을 작성했을 테니까 이 공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제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와 비리의 정점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정미경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적성할 수 있었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공소장을 쓸 때요. 네. 아무런 물증이나 부합하는 증거가 없는데 그냥 뭐 딱 그냥 그 생각나는 대로 검찰에서 누구 한 사람의 진술만 듣고 쓰거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에 왜냐하면 공소장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법원 판사한테 재판할 때 보내주는 거예요. 네. 일반인이 보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네. 그러면 재판 판사가 그걸 보고 유죄니 무죄니 이거를 가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합하는 그런 여러 가지가 증거가 없으면 못 써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그 남욱, 김만배, 정영학 이 사람들은 내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민간 이익에 대해서. 그런데 그걸 그러니까 나눌 때요. 예를 들어서 정영학이나 그 남욱 입장에서 왜 김만배만 많이 갔냐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당신이 뭐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일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김만배가 오죽하면 아니다. 내가 이렇게 49%나 갖는 건 내 지분의 절반 이상이 이재명에게 주는 거다. 이재명 측에게.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겠어요? 그건 너무나 순리적으로 잘 보여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김만배, 남욱, 정영학을 통해서 그런 증거나 진술들이 다 나올 겁니다. 네. 서류상으로도 나올 거고 예를 들어 말로, 진술로도 나올 거예요. 그럼 핵심은 뭐냐면 거기 유동규예요. 그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모든 얘기를 유동규가 다 알고 있고 전달자는 유동규였습니다. 그러면 유동규가 정진상을 통해서, 정진상 이재명을 통해서 얘기했을 거라는 게 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정진상하고 이재명 대표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거죠. 말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동규 씨는 다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김만배 씨 측에 남욱, 정영학은 얘기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은 기본적으로 유동규, 남욱, 정영학의 진술을 통해서 기본 여러 가지 부합하는 거를 다 확인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는지. 그다음에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서류상으로도 이 유동규나 이런 진술들이 맞다라는 게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공소장에 들어간 것 같고요. 그래서 정진상, 이재명에 대해서도 앞으로 그 기소할 때 이 배임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넣을 수 있다. 왜냐하면 핵심은 그거였어요. 그 초과이익 환수 조항. 그걸 왜 뺐는가? 그거에 대한 답을 사실 이번에 이 공소장에서 검찰이 대답한 겁니다. 그거는 이재명 측 지분을 주기로 약속하고 승인한 거다. 그러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은 빼야 되는 거죠. 서재현 대변인. 제가 지난주에 사실 쌍방울 김성태 회장 실시간 할 때 변호사 대납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그런데 검찰에서는 기소조차 못합니다. 왜냐? 실체 자체가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듯이
이재명 당대표가 범죄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수사를 하게 되면 이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왜냐하면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2018년도에 공고문을 보시면은 만약에 본인이 범죄자라면 범죄자를 자기의 범죄 행위를 선전이나 홍보를 할 수는 없잖아요. 버젓이 5,503억 성남시 대장동에서 내가 환수했기 때문에 이걸 치적으로 자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서 보면은 언론에서 이제 이야기 나온 게 2021년도 9월입니다. 내부 경선할 때 대장동 사건이 저도 그때 처음 들었는데 그때 나오고 나서 유동규가 감옥에 갑니다. 어떤 검찰에서는 어떤 공소장이 냈냐. 유동규가 700억을 받았기 때문에 구속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에 여러분들이 1년입니다. 그때 언론을 보면은 김만배가 유동규 700억 주기로 한 4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이런 보도 자체, 이게 1년이 지났는데 이게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이게 이재명 측 같다고 했죠. 정진상, 김용 구속된 이유가 8억입니다. 8억. 그것도 경선 자금용으로. 그런데 경선 자금을 받았다는 사람이 증인이 한 분도 안 나오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에서 검찰이 물론 수사를 할 때 뭐 이렇게 판단해서 하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은 이재명 당대표가 범죄자다라고 확정지으면 이걸 상식적으로 생각하자면 민관 이익이 아니라 민간으로 그냥 이익을 하면 1조에 대한 이익에 어떻게 보면 범죄 행위에서 몫이 더 커지는데 그걸 왜 5천억을 성남시에 이야기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1,800억 더 받으려고 하면서 김만배로부터 이재명 당대표가 공산주의 같다라고 하는 비난을 받은 그런 거를 보게 되면 이게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도 뭐 많이 거론됐지만 지적해야 될 부분 2가지만 꼭 짚고 싶은데요. 일단은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초과이익 환수 제도 그 간단한 조항 하나만 삭제시키지 않고 실무진의 의견대로 넣었으면 이 논란은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그런데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삭제하는 그 석연치 않은 일 때문에 바로 이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것이고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대장동 일당들이 이 사업 진행하고 결제받는 과정에서 자기들끼리도 이거 민간에 받게 되는 이익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러다 탈나는 거 아닐까 걱정된다라고 네. 서로 이야기했다는 진술과 노치 등이 확보되어서 언론 보도가 많이 나고 있었죠. 그 정도로 이 돈이 가장 중요한 가치였던 그 민간 사업자들마저도 이거 우리한테 너무 많은 몫을 떼줘서 나중에 문제될까 부담스럽다고 자기들끼리 토로할 정도로 비정상적인 사업 구조가 진행된 겁니다. 몰랐다면 정말 당군 일의 최악의 무능인 것이고요. 그렇게 무능할 리는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이것이 뭔가 이 정치인의 어떤 입김이 가해진 이 제3자 뇌물 사건이 아닌가라고 저는 검찰이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관계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과이익 환수라는 조항 자체가 들어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건의가 됐었는데 실무자들 가운데서의 그러한 이야기가 나왔을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마치 있었던 조항을 이재명 당시 시장의 지시로 삭제한 것 마냥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상황이 현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대부분의 민관 합동 사업일 경우에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대부분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이 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라고 내부 직원이 건의를 했습니다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건 이재명 대표 본인이 직접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이제 그걸 두고 삭제를 했느냐 아니면은 넣지 않았다. 그러니까 삭제는 아닌 것이다. 이런 뭐 해석의 표현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들어갔어야 될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부분에서는 아마 그게 그렇게 해서 이해하시는 게 아마 제일 정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유동규 전 본부장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측근들에게 강한 배신감을 토로하면서 진실은 드러날 것이다라고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유동규 씨의 발언 듣겠습니다. 여기는 참 뭐 비정하달까 그런 세상이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됐고 형제들이라고 불렸던 이제 그런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내용들이 제가 생각했던 것들은 상당히 다르구나 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습니다. 그냥
의리가 있다고 생각했죠. 밝혀지겠죠. 죄지었으면 다 밝혀지겠죠. 흔적이 남을 거니까. 다 거짓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네, 거짓말은 또 다른 거짓말을 갈 거고 수많은 거짓말을 해야 될 겁니다. 너무 웃깁니다. 예. 정말 그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재판 통해서 저는 다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 관련된 지원들을 충분히 할 생각입니다. 대장동 일당 관련한 그 57쪽짜리 공소장에는 이재명 대표의 이름이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100번 넘게 기재가 돼 있다고 하는데 화면 보겠습니다. 자, 유동규, 김만배, 남욱 씨는 135번, 83번, 79번인데 반면 이재명 대표는 지금 144번 언급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들이 언급되어 있냐면 화면 바꿔보시죠. 이재명이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14회, 이재명에게 승인받았다는 내용 18회,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했다 32번이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여러 차례 등장을 하겠지만 지시했다, 승인받았다, 그리고 보고했다 이런 내용들이 합치면 얼핏 봐도 64번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144번 중에 64번이 이런 관련 내용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검찰의 공소장 내용입니다. 일부 발췌했는데요.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 사업자 일당이 2014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재선에 도전한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 자금을 지원하고 댓글 작업을 해줬다. 이런 내용도 있었고,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이 대표의 재선이 확정된 이후 2014년 6월 4일 밤 김만배 씨 소개로 김용 씨를 만나서 감사 인사를 받기도 했다. 김용 씨에게 남욱 변호사가 감사 인사를 받았다는 겁니다. 잘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취지로. 장혜철 평론가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 가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는 거죠. 검찰 공소장에 적시가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검찰이 이 공소장에 기입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이 적은 내용에 대한 진술 신빙성이나 정황 증거에 대해서 입증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기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소장에 이름이 올라갔느냐 올라가지 않았느냐로 우리가 이 사건에 대한 개입 정도를 측정하기도 하는 것이고, 지금 이 같은 사건 거론할 때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이야기 계속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이야기할 때 핵심적인 부분이 이 민주당 정권에서 수사 1년 반 넘게 할 때에도 검찰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 이름이 적시된 적이 없다.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 민주당에서 수사했는데 결국 아무런, 그러니까 기소를 직접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관련인 공소장에도 이름을 못 적지 않았느냐로 저희가 반론을 하는데, 반대로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는 뭐 관련된 대장동 일당들의 공소장마다 최근 보도 나온 것처럼 뭐 150차례 가까이 이재명 대표 이름이 거론되고 아주 구체적인 정황까지도 다 기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민주당에서 말하는 증거 하나도 없지 않느냐, 뭐 그냥 검찰의 소설이다라는 것과 다르게 검찰이 나름대로 구체적인 증거와 여러 가지 어떤 정황 등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공소장에서 이렇게 이 김만배 소개로 김용을 만나서 감사 인사까지 받았다라는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재판에서 이 판사분들이 가장 먼저 공소장에 적시된 내용에 대해서 그 근거와 여러 가지 신빙성을 묻게 되어 있는데, 이거 입증할 자신이 없으면 그냥 공소장에 안 쓰고 말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재판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지금 딱 두 사람, 이재명 대표 본인과 여전히 뭔가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것 같은 김만배 씨 제외하면 나머지 모든 관련인들의 진술이 지금 일치하고 있습니다. 남욱, 유동규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정민용 변호사까지 나오고 있죠. 정영학 회계사는 가장 먼저 폭로를 했죠. 그러면 이해 당사자인 딱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의 진술 등이 구체적으로 일치할 때 이 진술 신빙성을 과연 이 법정에서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을 도리가 있느냐, 이 측면에서 보면 공소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 퍼즐 맞추기가 이재명 대표 측에게는 심대한 부담으로 작용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듯 보이는 이 대장동 공소장 공개를 두고 민주당에서는 강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놨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죠. 검찰의 천인 공로할 언론 플레이와 허위 주장과 왜곡으로 점철된 검찰의 주장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차라리 이 대표가 외계인이라고 주장하십시오. 설 민심의 밥상에 괴소문으로 불려 이재명 대표를 유린하려는 검찰의 정략적 의도가 노골적입니다.
자, 이런 비판에 법무부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법무부 입장 보겠습니다. 자, 국회 법사위 위원들의 요구에 따라서 공소장을 제출했을 뿐이다. 자, 공소장이 일단 기소가 되면 일주일 정도 지나고 나면은 국회 요청에 의해서 공소장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기자들이 기사를 쓰게 되기도 하죠. 그런 과정을 거쳤을 뿐이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과정이었다라는 주장이고 민주당은 그런 허위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라 이렇게 반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야당의 신경전도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그 목소리도 확인하겠습니다. 표현이 이렇게 좀 화려해지잖아요. 예. 이게 정치거든요. 법무부 장관 자리에 있으면서 예. 그렇게 정치적으로 자꾸 그 멋있는 발언하고 이러면 안 돼요. 후회할 날이 와요. 멋있는 말, 그 김종민 의원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공익에 관한 공론의 영역이기 때문에요. 멋있는 말인지 따질 게 아니라 맞는 말인지를 따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질문을 받고 상식과 사실만을 말한 것뿐입니다. 자기들은 범죄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좌표 찍어서 선동하는데 도대체 누가 그분들에게 거짓말하고 선동해도 절대 비판도 안 받을 특권을 줬는지 의문이네요. 무엇보다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제 팩트와 증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얘기하는 중에 선동 뭐 이런 부분은요. 정확하게 어디까지가 선동이고 어디까지가 증거인지 분명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야당에서 지금 얘기하듯이 저런 공소장이 괴문서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면 네. 그 괴문서를 받아본 판사는 그 재판을 어떻게 하죠? 그거는 뭐 보나마나 그럼 무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 결과를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만 글쎄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기자로서의 경험 네. 뭐 이런 거를 종합해 보면 검사가 수사를 해서 괴문서 수준의 그 공소장을 법원에 낸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검사가 수사한 결과가 법원에 가서 무죄로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지금 국회 제1당 아닙니까? 다수당. 네. 그것도 압도적인 다수당의 대표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연관된 그런 수사를 검찰이 괴문서 수준으로 공소를 제기했다? 저는 그 자체가 우선 성립하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나중에 뭐 무죄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지금 그걸 가지고 괴문서 운운하는 거는 정말 진영 논리에 불과한 것이다. 재판을 한번 뭐 지켜보자.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하시고 바로 제가 말씀드린 검찰도 그렇고 이재명 당대표 뭐 정치인도 그렇고 누구를 믿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하는 이야기는 무조건 진실이라 이야기하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말씀드렸지만 유동규 이분이 700억 받았다고 검찰 기소장에서 1년 동안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잘못한 건가요? 그런 부분은 넘어가고. 공소장은 검찰의 주장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드렸기 네네. 때문에 그 얘기를 길게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는 그리고 우리가 2주 전에 여기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성남 FC 관련 또 마찬가지입니다. 광고비 관련해서도 우리가 구속영장에 대해서 주장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이후에 검찰 행동이 없다. 그래서 국민들은 두 가지를 안 믿어요. 첫째, 정치인들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할 때 그걸 안 믿고 정치인들이 하는 거 안 믿고 그리고 검찰들이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겠다는 말도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말씀드렸지만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검찰의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알겠습니다. 성남 FC 수사할 때는 당장 구속영장 칠 듯이 하면서 방탄 얘기했는데 그게 2주 동안 지나면서 아무 이야기가 없습니다. 네네. 그런 부분에서는 검찰도 이런 오해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중립적으로 이야기하고 특히 법무부 장관 역시 직책할 위치에 따라 할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중립적인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뭐 존경하는 국민을 말하는 정치인을 믿지 못하고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하는 검찰을 믿지 못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맞다면 참 씁쓸하네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알겠습니다. 말씀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민주당의 의원들과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계속 지금 반박을 하는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제가 방송을 하면서도 느끼는데
이 수사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의 진술을 들어보거나 민주당 사람들의 진술을 들어보면 너무 거짓말을 해요. 사실관계를 약간씩 틀면서 다 거짓말을 만들어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국민들께서 헷갈리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성남 FC 사건 다 무혐의 처분 났는데 자꾸 검찰에서 그거 다시 꺼내서 수사한다. 그건 완전 거짓말이에요. 왜냐? 성남 FC 사건은 무혐의 처분 난 적이 없어요. 네. 그냥 경찰의 의견일 뿐이었어요. 그다음에 지금 똑같은 게 뭐냐면 그 검찰에서 언론 플레이를 한다. 언론에 흘려가지고 지금 자꾸 이런 수사 상황을 알려준다. 공소장을 내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건 국회의 요청에 의해서 검찰에서 국회에 주니까 기자들이 그거는 그 언론에서 그거는 받아서 쓴 것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거를 한동훈 장관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진짜 짧게. 공소장 나간 거는 여당 국회의원이 국회 힘을 빌려서 그건 이제 공개를 하기 위해서 작전 짠 것이고요. 검사는 수사와 재판 결과로 말하는 것이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말은 정치인들이 하는 겁니다. 자, 수사 재판 지켜보겠습니다. 자, 윤 대통령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21일 6박 8일 일정의 순방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설 명절을 어제 보냈습니다. 최 의원님, 명절 어떻게 보냈다고 합니까? 글쎄 뭐 친지들 뭐 이제 용산 그 관저에 불러서 뭐 김치찌개도 끓여주고 뭐 떡국 뭐 계란말이 뭐 몇 가지 메뉴들이 나오더군요. 네. 그걸 윤 대통령이 직접 했다. 뭐 네. 이렇게 이제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친지들한테 직접 윤 대통령 본인이 그 아마 그런 음식 대접을 한 것으로 보이고 네. 다른 공식적인 활동은 이제 국정과 관련해서 그런 거는 없이 조용하게 설 연휴를 보냈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가족과 지인을 초대해서 직접 끓인 뭐 떡국, 어묵탕, 계란말이 뭐 이런 거 해줬다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의 음식 사랑, 요리 실력 이미 후보 시절부터 정평이 나 있었습니다. 영상 보겠습니다. 내 요리는 그냥 심플하게 적은 재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쉽게 만들어 먹는 요리인데 그냥 집에서 해 먹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밥집, 가정식 백반 느낌. 일요일 같은 때는 간단한 요리 해가지고 좀 부모님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렇게 드시고 나면 꼭 우리 아버지가 야, 너 나중에 공직 그만두면은 식당 해라. 뭐 끓으면은 딱 맞춰 맞겠는데. 어르신 어떻게 간이 좀 났습니까? 네. 천천히 많이 드십시오. 네. 자, 그리고 윤 대통령은 기자들에게도 김치찌개 대접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뭐 대접했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공사 다 끝나면은 시루떡이라도 좀 한번 먹읍시다. 알겠습니다. 음식이 아니었어? 응? 여기 주방이 아직 안 됐어. 식당이 되면 한번 양 좀 많이 끓일게요. 장혜찬 위원장님, 언제쯤 저 소식 들을 수 있습니까? 일단은 그 쓰레빠 좋아하는 그 기자님들 최소한 우리나라 지도자에 대한 예의를 안 지키는 분들부터 자정작용이 좀 이뤄진다면 기자분들과 대통령 사이에 원활한 격이 없는 소통 재개되기를 저도 진심으로 바라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이 윤석열 대통령인가 김건희 여사님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도 요리하시냐는 질문을 그 자리에서 들었는데요. 실제로 요리 종종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또 수제비도 잘한다라는 김건희 여사님 답변이 참 인상적이었는데 뭐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설날에 직접 떡국 끓인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이 아닌가 싶어서 그런 소탈한 모습들이 국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또 잔잔한 웃음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설을 맞아서 국민께 명절 인사도 남겼습니다. 그 영상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지만 정부와 민간이 하나 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곳곳을 밝혀주시는 모든 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소외된 이웃들을 더 따뜻하게 보듬어 나갈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지난 추석 때는 윤석열 대통령만 멘트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도 직접 목소리를 냈는데 이를 두고 정미경 의원님 이걸 가지고 뭐 본격적인 행보의 시발탄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걸로 보이십니까? 어떻습니까? 그렇게 뭐 의미를 크게 뭐 두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국민 여러분도. 네.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외교 활동에 계속 그 영부인은 활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외교적인 행사에서 볼 때는 우리도 느끼지만 일단 그림상으로도 이 대통령 부부, 영부인의 특히 미모가 워낙 뛰어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근데 그게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왜냐하면 처음 만나시는 분들인데 일단 이미지상으로 너무 좋으니까 이 대화도 더 부드럽게 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활동이 긍정적인 이미지,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많이 높아지셨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새해 인사도 국민들께 자연스럽게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있는데 그럼 또 대통령 혼자 나오셔가지고 새해 인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같이 있는데 한 말씀 더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그런 지금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으면서 윤심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나경원 전 의원이 연휴 시작 직전 윤 대통령을 향해서 사과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는 제 진심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이 대통령님께의 본의가 아니었다라고 말한 부분은 저의 불찰이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송구함을 다시 한번 표시합니다. 오늘 메시지가 대통령께 좀 잘 전달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로서는 제 진심을 표시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그렇게 탐탁지 않아 하는 듯한 기류가 느껴지긴 하는데 어쨌든 사과를 전하면서 당대표 출마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 전 의원이 설 연휴 첫날 지난 21일에 자신을 정치권으로 이끌어준 이회창 전 총재를 또 만났다고 하고 있습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왜 만났을까요? 마지막으로 결심하기 전에 자문 구하러 왔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공식 일정을 다 취소한 상태로 정치권의 원로들을 만난다라는 것은 알려졌는데요. 네. 제 생각으로는 아직까지 나경원 전 의원이 뚜렷한 결심을 내리기보다는 여러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시간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기자들의 어떤 취재 후문을 들어보면 네. 조금씩 이제 출마 의향을 내비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기자도 있고 네. 아니다라고 말하는 기자도 있기 때문에 명확한 결심을 세우고 시기를 조율한다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정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전당대회 출마의 자유야 모든 후보들에게 있는 겁니다. 다만 이 나경원 전 의원도 본인이 절대 반윤할 일 없다. 윤석열 정부와 대통령의 성공이 먼저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이제 2주도 채 안 됐죠. 대통령께서 순방 떠나기 전에 2개의 공직에서 해임이라는 처분을 당했습니다. 네. 이 해임이 사의 수용과는 다르게 징계의 의미를 띠고 있다고 대통령실에서 설명이 나왔는데요.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에 대해서 대통령으로부터 해임을 받은 사람이 그 해임의 어떤 여파가 가라앉기도 전에 대통령의 파트너가 되어야 할 당대표에 출마한다고 선언하는 것에 있어서 논리적 명분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나경원 전 의원이 만약 출마를 생각하신다면 과연 이 부분에 있어서 명분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굉장한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고 그래야만 당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지켜볼 수 있을 텐데 지금 저의 어떤 상상력이나 논리적 구조로는 대통령께 해임을 당하고 그 직후에 대통령을 돕겠다는 당대표가 되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논리적 연결고리인 명분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당장 언론에 나오는 지지율 하락세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서 과연 설 연휴 기간 동안 명분을 찾아냈는가 그 부분이 나경원 전 의원에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당대표 후보 등록일도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서 진행되는데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될 그럴 시기이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 정부 여당 측은 나 전 의원이 안 나오거나 아니면 못 나오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하는 반면에 일부 여권과 야권에서는
그래도 나와야 한다. 그래야 정치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확인하겠습니다. 제일 험악한 게 지금 후보구도 정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난 놀란 게 유승민 대통령 전 의원을 때리는 것은 서로 관계가 악화됐으니까 이해하겠는데 나경원 의원을 왜 때려요? 같은 서울대 법들끼리? 그러니까 이게 완전 개판이에요. 농사지라고 일꾼을 데려왔는데 이 일꾼이 농사는 안 짓고 맨날 시장판에 가서 노니까 저러다 보면 농사가 안 되게 생겼잖아. 임명하려고 할 때 저는 당에서 몸을 바쳐서 기여할 테니까 저는 안 하겠습니다. 딱 자르든지. 정치인으로서나 공직자로서 나경원 의원 같은 처신은 정말 잘못된 처신입니다. 자, 연휴 마지막 날이 오늘이죠. 아마 내일, 오늘 결론이 나올 겁니다. 조만간. 어떻게 좀 결론을 낼까요, 나전 의원은? 글쎄 만나는 그 기자들마다 조금씩 뉘앙스가 달라져요. 네네네. 그런 거로 봐서는 아마 본인도 마음을 확고하게 정하지 못한 것 아닌가. 저는 불출마할 것이다 이렇게 사실은 방송에 나와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어찌 보면 이 장고가 길어지면서 거의 지금 한 달 정도에 나올까 말까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이에 나경원 전 의원에 대한 국민의힘 지지층의 선호도는 좀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의 대표 출마 문제가 이 당권의 향배와 관련해서 크게 변수가 못 되는 것 아니냐. 전 그런 생각마저 들을 정도로 너무 장고가 길어진다. 이러면 지금 정치인 나경원으로서의 어떤 평가 이런 것도 함께 저는 절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하튼 나오든 나오지 않든 여하튼 마지노선은 제가 보기엔 내일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이미 늦었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고 지금 이재호 상임고문이 얘기하잖아요.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 임명한다고 했을 때 딱 자르든가 아니면 최소한도 본인이 마음 먹었을 때 그게 이 고민을 시작하는 시점이거든요. 12월 초 이 정도에. 그럼 그 정도에는 그러면 본인이 저출산 고령사회 부위원장을 던지고 난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든가. 근데 이게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 1월 말인데 여기까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경 위원장 어떻습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공직을 맡았던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대통령이 여당의 총재직을 내려놓은 그 이후에 일종의 정당 혁신이었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처럼 험악하게 여당 내 후보군 정리까지 대통령실에서 직접 나섰던 일이 있었던가?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여당을 장악하겠다라는 의사표시를 내놓고 계신데 과연 이것이 우리 민주주의 발전에 어떤 도움이 될까라는 걱정을 좀 해봅니다. 그러니까 여당이 바람직하게 서 있는 어떤 대한민국 정치, 저는 우리가 국민들이 좀 기대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심하게 여당의 직접 감나라 배나라 후보군 정리까지 하는 대통령의 모습, 대통령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정치가 좀 후퇴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우려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핫한 인물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오늘 이 사람은 바로 뽀시기 이용식 씨입니다. 자, 국민 딸바보 이용식 씨가 최근 딸의 결혼 문제로 딸과 갈등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식 씨의 딸 수민 양의 남자친구는 얼마 전 미스터 트롯에도 출연했던 원혁이라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이용식 씨 입장에서 원혁 씨가 마음에 들지 않았나 봅니다. 자, 결혼 문제로 티격태격하는 부녀의 모습 잠깐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꼭 남자를 만나야 되냐? 삐지지 않는? 참 답답해요. 그리고 다 때가 있는 거지. 그럼 때가 됐잖아, 내가 나이가. 빨라. 너는 어려 지금. 그럼 몇 살에 갈 수 있어? 그게 지금 의문이야. 아니 얘기를 해봐.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야. 몇 살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인데? 아직 얘기할 단계가 아니야. 자, 그리고 남자친구 원혁 씨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수민 양과 교제하는 2년 동안 이용식 씨와 마주한 것이 불과 3초 남짓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자, 원혁 씨 이야기도 들어보겠습니다.
여자친구랑 연애한 지가 이제 2년 가까이 되었는데 결혼을 하고 싶거든요. 저희는. 근데 여자친구 아버님께서 계속 결혼을 사실 허락을 안 해주고 계세요.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분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코미디언 이용식 선생님이십니다. 2년이란 시간 동안 3초 정도 뵌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너무 자연스럽게 마주칠 수 있는 상황이 왔었어요. 그때가 한 1년쯤 지났을 때였나? 그래서 이제는 좀 용기 내서 갔더니 그래서 차에서 딱 내리더라고. 아빠랑 저랑 딱 나왔는데 내려서 아빠 남자친구야. 그래서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아빠가 이러고 택시 타고 가버렸어요. 자, 이용식 씨는 지금 딸의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91년생이라고 합니다. 수민 씨가. 그래서 결혼할 때가 아니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진짜 그럴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정민경 의원? 진짜 그럴까요? 아니 제가 이제 딸의 입장에서 저 입장에서? 대사를 들으니까요. 아빠가 딸을 너무 사랑하는 게 느껴져요. 얼마나 사랑하면 저러겠어요? 딸 사랑하지 않는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근데 이 사랑의 정도가 방송용 코멘트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느낌이 그래요. 근데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저거는 그냥 초반에 저럴 것 같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딸이 졸라대면 결국에는 아빠는 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딸이 나이가 이제 찼죠. 저는 더 어릴 때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최병호 의원도 따님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딸을 이기는 또는 아들을 이기는 부모 없죠. 그리고 지금 31살이잖아요. 네. 이용식 씨의 나이 딸이 31살이면 지금 갈 때 충분히 됐고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용식 씨 본인의 나이도 생각해야 됩니다. 이용식 씨의 나이가 지금 딱 70입니다. 네. 그렇죠? 70입니다. 70에 첫 사위를 얻는다? 글쎄요, 그것도 좀 그런데 하여튼 제가 보기엔 저거는 딸의 의중을 존중하는 것이, 자식의 의중을 존중하는 것이 지금 시대 조류에도 맞는 것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자, 조만간 또 이분도 결말이 나오겠죠?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가수 이적 씨인데요. 이적 씨가 설 연휴를 앞두고 소신 발언을 해서 화제가 됐습니다. 바로 3만 원권 지폐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3만 원권 지폐가 나오면 참 좋겠다. 오랜만에 만난 조카에게 10,000원짜리 한 장 주기는 못하고 그렇다고 10,000원짜리 몇 장 꺼내기도 조금 좀스러워 보일 것 같고 그렇다고 또 5만 원권을 지워주자니 이게 좀 부담되고 후회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3만 원권이 적당할 것 같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만들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을까라고 SNS에 글을 썼습니다. 그랬더니 하태경 의원이 가수 이적 씨가 3만 원권 발행을 제안했는데 적극 찬성한다.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세뱃돈 줄 경우들이 이제 생기는데 예전에는 저는 뭐 1,000원, 2,000원 받아도 기분 좋았습니다만 요즘에는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장혜철 평론가님. 근데 저는 이게 정치권이 여론에 민감한 건 좋지만 이 화폐와 관련된 부분 너무 좀 덥석덥석 쉽게 이야기하는 거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3만 원 화폐가 생기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물가 상승이 필연적으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새로운 화폐, 특히나 고액권의 새로운 등장은 물가 상승을 동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모든 국가에서 물가 상승 막겠다고 난리인데 이게 그냥 연예인의 어떤 이 즉흥적인 트위터에 정치인이 너무 쉽게 동조해서 내뱉을 수 있는 말은 아니다. 이와 관련된 부수적인 경제 효과 등을 깊이 전문가들과 상의해 보고 나서 공론의 시장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치인과 국회의원의 역할이다라는 좀 비판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장해찬 이제 뭐 최고위원 후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동의하는 것이 이적 씨가 말씀드린 이야기하는 주장을 취지나 배경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3만 원권이 없어서 불편하다는 것이 아니라 5만 원을 주기에 우리가 경기나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다, 팍팍하다. 그게 국민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그 3만 원권 유통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5만 원, 10만 원 줘도 부담이 없을 정도로 경기를 살리자. 그런 정치권이 목소리 내자. 이 부분을 좀 잘 파악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한국은행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 한번 뭐
반응은 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정치권이 잘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경기도 좀 살려서 5만 원권을 뭐 쓰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는 그런 경제 상황이 되면 더없이 좋겠죠. 자, 어쨌든 상황을 좀 지켜보겠고요. 이제 짧았던 연휴가 이제 끝나갑니다. 오늘 마지막 날인데 이대로 설 연휴를 끝내기는 좀 아쉬울 것 같아서 그래서 장안의 화제인 미스터 트롯 2 새로운 트롯 영웅들의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무대를 감상하기 전에 새로운 트롯 영웅들의 새해 인사부터 여러분 받아보겠습니다. 2023년 개면연 토끼처럼 토끼처럼 힘차게 돌아가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 2 새로운 전설의 시작 2023년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큰 부자가 왔어요. 흥 나는 일만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자, 7명의 트롯맨들이 트롯 탑 7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들을 선정하게 된 그 근거는 동영상 누적 조회수로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이들을 뉴 트롯 히어로즈라고 사람들은 부른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인물로 1위를 차지한 황민호 군의 영상 보겠습니다. 형아가 지원한다고 하니까 저도 지원하고 싶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저랑 다른 친구들은 다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만약에 한 명이라도 떨어지면 속상할 것 같아서 더 열심히 해서 다 오라트 받고 싶습니다. 무슨 강약 조절을 저래? 빨리 가서 원망도 못했는데 왜 자꾸 등 뒤에서 나를 떠오냐. 온 세상을 헤매었구나. 네, 앞으로도 멋진 무대 기대하겠고요. 황민호 군. 자, 그리고 지금 현재 미스터 트롯 2에서는 1대1 데스매치가 한창 진행 중입니다. 데스매치 첫 무대에서 완승 거두면서 최고의 무대를 선사했던 사람이 있죠. 바로 김용필 씨. 김용필 씨의 무대 보겠습니다. 회사는 좀 어떻게 정리가 좀 되고 있습니까? 네, 1월까지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말의 끈은 남아 있긴 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왔던 여자의 순정을 이 못난 내게 바쳐두고 긴 세월을 보냈지. 난 맹세하리라 고생 많은 당신께 이 생명 다하는 날까지 그대를 사랑하리. 자, 김용필 씨의 연륜이 묻어나는 그런 무대를 지금까지 감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젊은 패기로 똘똘 뭉친 참가자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선 진을 차지한 박지현 씨, 그리고 진한 감성의 MZ세대 최수호 씨의 본선 무대 보겠습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잊어야 하는 줄은 알아. 내 눈물 보였잖아. 이러는데 나 정말 싫어. 남 속이고 사는 게 그리 좋더냐. 숫덩이 같은 인생아 올바르게 살라고
너 차차차 실수했네 깜빡했었네 100번을 잘해주고 한 번에 못해줬다고 사랑해 누나 한 번만 안아줘요 사랑해 누나 한 번 더 안아줘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무대는 박서진 씨의 무대입니다. 장구의 신 박서진 씨의 무대인데 박서진 씨는 지금 2주 연속 온라인 응원 투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무대 보겠습니다. 차갑게 내가 멘탈이 왜못하면 난 통합 수트 밑에 감춰진 my body 신사답게 되게 새롭다. 언제나 변함없는 classic 같이 이 시대의 멋진 젊은이 신사답게 다음 추가 합격자는 마지막 추가 합격자인데요. 현역 A2의 박서진. 축하합니다. 현역 A2의 박서진. 자, 이번 주 목요일이죠. 밤 10시에 미스터 트롯 2 이제 1대1 데스매치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함께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토막통 여기까지입니다. 자, 남은 연휴 잘 보내시고요. 또 날씨 춥다는 말씀 아침에도 오프닝 할 때도 드렸는데 내일 더 춥다고 하니까 옷 단단히 챙겨 입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더 신통하게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ut I will be